네, 자 계속해서 사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의 경우에 이자 비용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떤 방식으로 상각이 되며 만기 때 원금이 지급됨으로써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제로가 된다 하는 거. 그럼요. 예. 시험을 볼 때 네. 그 원금 현가계수나 연금 현가계수는 계산된 금액으로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가 개수를 여러분이 찾아내지는 않고요. 계산을 다 해주고 이 발행 금액도 다 알려주고요. 발행 금액을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사례를 할증 발행의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2018년 12월 31일에 말이죠. 주식회사 한공이 이거 그렇죠. 주식회사 한공의 시장 이자율이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자, 1월 1일 날 액면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만기일은 12월 31일이고요. 2020년. 그래서 3년 만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표시 이자율이 연 10%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시장 이자율이 8%인데 우리는 10%를 이자율을 지급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회사가 높은 이자로 자금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할 때 10만 원보다 더 많이 받고 발행을 하면 나중에 이자 지급을 더 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지급한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증 발행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의 할증 발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발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자, 원금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기간은 3년이고 시장 이자율이 8%였을 때 원금의 현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니까 0.7938이었어요. 그래서 0.7938을 곱합니다. 그랬을 때 원금의 현재 가치가 이만큼이 되고요. 79,380원이요. 그 다음에 이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이자는 10만원 곱하기 10%, 이게 1년 이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하는데 연금 현가 개수의 조건은 기간은 3년이고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는 10% 아니었나요? 10%인데 여기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 그래서 지급해야 될 이자가 10%였을 때 아, 12%죠? 아니.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야죠. 여기를 8%로 고쳐야 되겠네요. 8%. 자, 다시요. 우리가 이자의 현재 가치는 이자가 10만 원 곱하기 10%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걸 3년간 지급할 거고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8%란 말이죠. 그래서 8%로서의 연금 현가 개수는 2.577하나입니다. 그래서 2.577하나를 만 원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3년간 3만 원에 대한 이자의 현재 가치는 25,771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더하니까 105,151원. 그래서 5,151원만큼을 더 받고 10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증 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삼각표라는 걸 한번 이제 보시면서 밑에 분개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 1월 1일 날 발행할 때는 우리가 10만 5,151원을 현금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산 증가 10만 5,151원. 자,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대변에 사채 10만 원. 그럼 나머지 5,151원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을 하고요.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8년 결산일과 19년 결산일, 20년 결산일 이 세 번에 걸쳐서 이자 지급을 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 2018년 결산 때는 2018년도의 기초장부 금액은 항상 발행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5,151원에다가 유효이자율, 시장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8%를 곱하니까 8,412원이 나온 거예요. 이 8,412원을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비용 인식 8,412원 이자 비용 발생. 그런데 우리가 사채권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10,000원만 주거든요. 그래서 대변의 자산 감소는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 10,000원과 8,412원 차이를 빼보니까 1,588원이다 이거예요. 이 1,588원만큼을 환입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상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할인 발행할 때 상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할증 발행했을 때는 이걸 환입이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환입을 시킵니다. 1,588원을 환입을 하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1,588원이 줄었겠죠. 자, 이거는 가산 계정이기 때문에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이면 기초가 장부 금액이 더 줄어들겠죠. 가산 계정은 빼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만큼을 줄였기 때문에 2019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줄어듭니다. 네. 아까 우리 할인 발행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장부 금액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액면가 10만 원하고 똑같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줄여야 액면가하고 같아지겠죠.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드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1년이 지났어요. 2019년 12월 31일.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9년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요. 그러면 요 금액이 나와요. 8285. 이게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에 지급하는 자산 감소는 언제나 10,000원. 그러면 그 차이가 1,715원. 이 1,715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또 환입시켜요.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더 줄었어요. 더 줄었으니까 이제 사채의 장부 금액이 또 줄어들겠죠. 그만큼. 그래서 요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년차 결산 때는 기초 장부 금액이 이제 10만 1,848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1,848원 곱하기 유효이자율 8% 곱하면 이자 비용은 8,152원이다. 그래서 마지막 3년차 결산 때 이자 비용 인식은 8,152원이고요. 대변의 자산 감소는 10,000원입니다. 사채권자에게는 액면가에다가 액면 이자율로 항상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1,848원이죠. 그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환입시켜요. 그러면 이 세 번에 걸쳐서 요 5,151원이 모두 환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말에
2020년 기말에는요. 2020년 기말에는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과 똑같아져. 예,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과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을 상환할 때 회계처리 이렇게 해버리면 사채가 제로가 되죠. 차변에 사채 10만원 부채 감소,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산 감소 함으로써 사채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떤 것을 하나 우리가 그 체크해 봐야 되느냐 하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죠. 1500, 1700, 1800. 아까 할인 발행 시에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면서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증가했죠. 예, 증가했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할증 발행의 경우는 감소해야만이 액면가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선 반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할인 발행은 앞 시간에서 또 이번 시간에 할증 발행 시에 이자 비용에 관한 것, 또 원금 상환에 관한 회계 처리를 우리 알아봤고요. 여기서 한번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과 관련된 우리 이제 필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여기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매기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두 개 다 증가합니다.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상각 금액 또는 환입 금액은 증가한다는 거 확인했고요. 또 사채의 장부 금액을 보시면 사채의 장부 금액이 할인 발행했을 때는 증가해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는 거고, 할증 발행의 경우는 감소해야 액면가하고 같아지는 거고, 그래서 증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기 이자 비용, 매기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매기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증가했다면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부 금액이 점점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매년 이렇게 감소한,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감소. 그런데 할인 발행은 증가. 장부 금액도 증가하고 이자 비용도 증가한다.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매기 지급하는 이자, 이게 실제로 사채권자에게 주는 이자, 액면 금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은 일정하다. 이건 일정하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목, 요 네 가지 항목, 매기 상각액은 어떻게 변할까?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또 이자 비용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장부 금액하고 항상 비례합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도 증가. 장부 금액이 감소하면 이자 비용도 감소. 그리고 매기 지급하는 이자, 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라는 것은 사채권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그 자산 감소분을 말해요. 그거는 일정하다. 왜냐하면 액면가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이 표를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시면 지금 사채 운영에 관한 이론 문제 거의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제 실기에서는 회계 처리가 나오겠죠. 발행 시 회계 처리도 나올 수 있고, 이자 지급 시 회계 처리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흐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의 비유동 부채에서 사채 쪽이
TAT 2급에서 사채 쪽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장기 차입금 부분은 FAT 1급에서 정리한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차입을 하고 그 상환 기간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차입금이잖아요. 이 장기 차입금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차입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대체를 하게 되죠. 유동성 대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작업이 한번 일어나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하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해 놨다가 그 다음에 갚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이제 부채 감소가 일어나고 대변의 자산 감소로서 부채가 상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이지만 결산 때 상환일이 도래되는 그 전 결산을 말하는 거죠. 그때 유동성 대체 붕괴가 한번 일어나죠. 다음에 비유동 부채 중에 임대 보증금. 우리 비유동 자산에서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비유동 부채에는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은 비유동 자산. 여기 나오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TAT 2급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꽤 자주 나옵니다. 간주 임대료. 나중에 부가가치세 우리 전표 입력하는 실습할 때 실제로 간주 임대료 계산해 가지고 전표 입력까지 하는 거 여러 번 연습할 거예요. 문제가 꽤 나와요. 임대 사업자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 사업자라고 간주하고서 문제를 풀자 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더존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실습이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이제 비유동 부채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우리가 이제 그 FAT 1급에서는 전부 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죠. 자, 근데 TAT 2급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좀 더 이 회사가 가입한 그 퇴직연금 제도하고 연계해가지고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를 한번 보면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 회계연도 말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런데 뒤에 또 나오겠죠. 연금제도, 연금제도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아무런 연금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게 맞습니다. 설정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기말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을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계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증가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나가면 그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부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종업원이 작년에 재직하고 있던 종업원이 모두 퇴직하지 않는 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남아 있겠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다 없어지는 일은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퇴직할 때 부채를 감소시킨다. 결산할 때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면 A사는 2020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이 100만 원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때 그러면 결산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걸 비용을 발생시키고 대변의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과 또 그 밑에 보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자, 확정 기여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그때 회계 처리를 보면은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연금을 불입할 때 회사가 비용 처리를 해요. 근데 또 퇴직금을 또 계산해 가지고 기말에 또 비용 처리하면 이중으로 비용 처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퇴직연금 제도를 둬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건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돼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걸 이제 점점 낮춰가지고 아마 이제 많은 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앞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죠. 자,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어떤 것이냐면요, 당해 회계 기간에 대하여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 즉 퇴직연금 불이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퇴직급여로 비용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말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거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를 할 때 비용 처리를 하고 기말에 납부해야 될 돈을 아직 미처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 부채로 인식하니까 결국에 다 비용으로 다 처리한 거예요. 불입을 한 것은 자산 감소시키고 불입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불입은 해주고 운영을 근로자가 운영을 해요. 근로자가 운영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로자가 이 기금을 운영하는 금융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근로자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불입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은 C사는 2020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C사가 그 보험회사 또는 어떤 금융회사하고 2020년도에 납부해야 될 기여금이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러면 10,0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3,000원은 납부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 7,000원은 납부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10,000원 비용 처리하고 납부한 7,000원 자산 감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정 기여형 불이백은 비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밑에 이제 확정 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왜 비용이 발생했지? 자산 처리를 합니다. 자산 처리. 자, 요거는 이제 저 앞에 내용을 읽어야 좀 우리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자, 아까 확정 기여형은 불이백을 비용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비용 처리. 근데 확정 급여형은 자산 처리한다는 거예요. 회사의 자산 처리.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라는 거죠. 퇴직연금을 불입은 했는데 그게 아직 근로자께 아니에요.
근로자가 그만둔다 그러면 회사가 찾아가지고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의 자산인 거죠.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야 돼요. 네, 설정해야 됩니다. 자,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라고 하는데 어떤 말인가요? 보고기간 말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 자, 보고기간 말 이후에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 퇴직연금 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 미지급금으로 인식을 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운영되는 자산은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표시한다.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미지급금, 이게 다 부채가 돼요. 퇴직연금을 미지급한 거하고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여기 두 가지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부채도 있고 또 퇴직금에 대비해서 자산을 잡아놓은 게 있죠. 예, 저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해서 부채가 표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와 자산을 원래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부채란에 이 자산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퇴직연금 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 퇴직연금을 부어놓은 그 자산이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한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보다 더 많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미지급, 퇴직연금 미지급한 것도 부채니까 그 합한 것보다 많으면 그거는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게 된다. 더 연금 불이백이 더 많은 것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B사는 2020년 1월 1일에 개업을 했으며 모든 종업원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했고요. 2020년 보험회사에 1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10,000원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되었겠죠. 자, 2020년 12월 31일에 모든 종업원이 퇴직한다면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이 11,000원이네요. 그럼 10,000원 납부했으니까 1,000원만큼은 부채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1,000원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 10,000원을 불입했기 때문에 이걸 상기시키면 부채는 1,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런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운용자산으로 10,000원을 불입했죠. 네, 불입액은 10,000원이 됩니다. 근데 부채가 얼마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1,000원이죠. 11,000원.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때 이 분계하고 밑에 분계를 따로 봐야 되겠어요. 분계가 이게 하나의 분계가 아니고 두 개의 분계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자, 퇴직금 일시 지급할 경우에 계산을 해보니까 11,000원이래요. 그러면 충당금 설정해야죠. 차변에 퇴직급여 11,0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0원 설정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단기 불입액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다 불입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불입했으니까 현금. 이건 불입에 대한 회계처리. 연금 불입시 회계처리고요. 이거는 결산시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 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는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부채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런 형식으로. 자, 부채가 11,000원인데 여기 자산 불입해 놓은 게 10,000원이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 부채고 밑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감해서 표시해 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부채 총액에는 요 차감이 되기 때문에 1,000원만 부채로 더해지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하고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분계 연습 많이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 TAT 2급 교재에 분계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보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중에서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년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뭔가를 외상하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이 되죠. 거의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기타 충당 부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충당 부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부채 쪽까지 확인했고요. 자본 쪽을 한번 보시겠는데, TAT 2급에서의 자본은 FAT 1급에서 아마 다루었던 그 정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본이라 하는 것은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할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기업의 자본은 자본금을 말하는 것인데 법인 기업은 자본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법인 기업의 자본에는 첫째 자본금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본금이라는 것은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것이 바로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자본이라고도 하죠. 자본금을 법정 자본이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자본금을 액면가로 표시하고 차변에 현금. 이건 액면 발행했을 때는 분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할인 발행했을 때를 여기 예를 들었는데, 액면 발행을 했는데 발행비가 있다 이거예요. 발행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10,000원, 차변에 현금 10,000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한 주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1,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자본금은 10,000원인데 돈 들어오는 것은 비용을 빼고 9,000원만 들어온답니다. 그럼 1,000원을 뭘로 기록하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신주 발행비를 초과금에서 차감시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실제로 할인 발행을 할 때라든가 또는 액면 발행을 할 때 신주 발행비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 자본 조정에 해당되죠. 자본 조정에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 알아볼까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다 아시죠?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 신주 발행비가 있다 그러면 신주 발행비는 여기서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신주 발행비 따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금액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이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한 거 중요하죠. 요거 나중에 분계에서 이거 많이 나옵니다. 분계 연습에서 주식 발행에 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실습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이죠. 뭐 FAT 1급 교재에서도 이거 일부 우리가 실습을 아마 했을 겁니다. 감자 차익은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죽음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게 감자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유상 감자라 하는 것은 주식을 돈을 지불하고 취득해서 소각하는 것을 우리가 유상 감자라고 하는데요. 액면 금액이 크고 돈을 지불한 것이 유상으로 지급한 것이 작을 때 바로 감자 차익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한 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려고 해요. 그러면 감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의 액면가는 10,000원. 그러면 차변의 자본금은 10,000원이죠. 사서 소각했으니까 얼마에 샀느냐? 8,000원에 샀다. 그러면 현금이 8,000원 감소하죠. 그 2,000원이 바로 감자 차익으로서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라는 건 좀 이거 잘못됐죠. 발행을 하는 경우는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아직 책 받으신 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아마 주식을 감자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이거는 현금 출자가 아니라 아까 요 위에 거를 요 위에 있는 액면 금액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반대로 된 경우 이거 그러니까 액면 금액이 작고 주식을 취득한 금액이 더 크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 사가지고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근데 얼마를 주고 샀냐면은 20,000원을 주고 소각을 했어요. 2배로. 시장의 주가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감자 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감자할 때 감자 차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상계시켜요. 2,000원. 그러면 요거 없어졌죠? 나머지 8,000원은 감자 차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감자 차익이 있으면 감자 차손이 발생했을 때 감자 차손과 감자 차익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감자 차익도 표시가 되어 있고 감자 차손도 표시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자 차손이 20,000원 발생했는데 감자 차익이 2,000원 있으면 그 2,000원 먼저 상계해버리고 8,000원만 감자 차손으로 인식한다. 네, 여기 기존의 감자 차익을 의미한다. 기존의 이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여러분이 나중에 받을 교재도 어떻게 혹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잘못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 감자 차익, 감자 차손 관계도 뒤에 분계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또 자본 조정과 관련된 개념 과목에는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었죠. 그래서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 주를 발행하는데 액면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근데 할인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주식을. 그래서 8,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8,000원이 들어오죠. 2,000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이고요. 아까 감자 차손 나왔지 않습니까? 감자 차손은 이것도 자본 조정 항목이죠. 그래서 아까 보이신 대로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감자 차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FAT 1급 공부할 때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 정리할 때 재평가 잉여금과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재평가 손실로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하락했을 때는 비용 처리하면 되고요. 상승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는데 만약에 가격이 상승했는데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던 대상 물건에 대한 상승이 있었다면은 그 전기에 아니면 과거에 이건 재평가라는 건 기말에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해당 유형자산이 재평가 손실이 가령 10만 원만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올랐으면 요 10만 원은 재평가 이익으로 그것도 역시 단기의 손익으로 잡아줍니다. 재평가 이익으로. 그래서 과거에 재평가 손실 발생한 것보다 더 오른 것만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의 그 평가에서 원가 유형과 재평가 유형으로 나누어서 앞 시간에서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뒤에 아마 문제가 분계 문제로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익잉여금.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에 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 이익잉여금의 씨앗이 되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도 하고 법정 적립금으로 이익 준비금도 적립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도 적립할 것이고 또 회사가 임의로 적립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쌓여나가요?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단기 영업성과인 단기순이익이 계속 더해지게 되죠.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고요.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죠. 감소하게 되는데 만약에 주식으로 배당한다.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니까
자본 총액에는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런데 현금으로 만약에 배당한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차변에 와서 자본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이니까 실제로 자산이 감소하게 되죠. 또 자본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거 여기 나오는데요. 분계 내용은 없지만 이거 좀 분계를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이 좀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 배당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